한국의 자주포 K9A1의 실전 현장입니다. 40도의 경사에서 출발하는 테스트에서 한국의 K9A1은 단 1cm의 밀림도 없이 출발했습니다. 테스트를 생중계로 지켜보는 각국 대표들은 모두들 한국의 자주포가 최고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감동포착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라미레즈입니다. 워싱턴 DC의 R&D 연구소에서 수석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죠. 제가 루마니아 국방부로부터 특별한 의뢰를 받았는데 한국에 대해 다시 한번 감탄한 계기가 있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초 워싱턴 DC의 R&D 연구소에서 평소처럼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세대 자주포 도입을 위한 기술평가 자문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1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3가지 자주포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K9, 터키의 T-155, 그리고 독일의 PGH-2000이었죠. 특히 러우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동유럽의 군비 증강이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평가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 책상에는 이미 흥미로운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폴란드에서 K9이 거둔 놀라운 성공 사례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었는데 특히 폴란드군이 극찬했던 성능평가 보고서가 인상적이었죠. 또 터키의 T-155가 실은 K9의 기술을 상당 부분 참고했다는 의혹이 담긴 문서들도 있었어요. 독일의 PGH-2000은 전통적인 강자였지만 최근 부품 수급과 정비 지원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평가를 진행하면서 특히 눈에 띄었던 건 K9의 놀라운 신뢰성이었어요. 극한의 기후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정비도 비교적 간단했죠. 게다가 가격 경쟁력도 뛰어났어요. 독일 제품은 비싸기도 하고 납기도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터키 제품은 가격은 저렴했지만 기술 완성도에서 의문점이 있었어요. 저는 3주간의 평가 기간을 요청했습니다. 각국의 생산시설을 직접 방문하고 실제 성능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첫 방문지로 터키를 선택한 것은 의도적이었어요. K9의 기술을 도입했다가 독자 개발을 선언한 터키의 사례가 이번 평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탄불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이미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이번 평가가 단순히 루마니아의 무기 도입을 넘어 유럽 방산 시장의 새로운 지형도를 그리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여정이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가 부상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죠.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터키의 자주포 생산시설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인상은 꽤 좋았어요. T-155 프루티나는 외형적으로 K9과 매우 흡사했고 터키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순수 기술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보니 기술적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특히 포신의 내구성과 자동장전 시스템에서 큰 차이가 났어요. K9은 수천 발의 포탄을 발사해도 포신의 정확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데 T-155는 그 정도의 내구성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자동장전 시스템도 K9이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장 테스트 중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됐어요. 연속 사격 시 포탑 회전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라든가 디지털 화력 통제 시스템의 오차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다든가 하는 것들이었죠. 터키 엔지니어들은 이런 문제들을 곧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제 경험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특히 포신 제작 기술이나 전자제어 시스템 같은 건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거든요. 방문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저는 이미 다음 방문지인 한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서울로 이동한 후였어요. 한화디펜스의 창원 공장은 터키의 시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는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죠. K9A1의 시연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네트워크 중심전에 최적화된 디지털 전장관리 체계,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은 경쟁 제품들을 훨씬 앞서 있었어요. 실전 운용 데이터도 놀라웠습니다.
극한의 기후 조건, 험준한 지형, 장시간 운용. 모든 상황에서 K9은 완벽한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었죠. 인도에서 노르웨이까지 전 세계 운용국들의 피드백도 한결같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에서의 성공 사례는 유럽 방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전통적인 유럽 방산 기업들의 아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방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 미국이나 유럽이 독점하던 첨단 무기 시장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화 디펜스의 미래 비전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이미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착수해 있었거든요. AI 기반의 자율주행 시스템, 더욱 강화된 네트워크 기능, 친환경 동력원 적용까지 미래 전장을 위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각각의 부품마다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져서 제품의 전 생애 주기가 관리되고 있었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정비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었죠. 이런 첨단 시스템은 터키는 물론이고 독일의 생산 라인에서도 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연구개발 시설을 둘러보면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우연히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걸 실감했어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고 실험실에서는 첨단 소재부터 차세대 전자 시스템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한국 방문을 마치면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K9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닌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 역량이 집약된 결정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핵심 동력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독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평가의 결과가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PGH-2000에 대한 평가도 철저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실전 환경 시뮬레이션 테스트는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모의 테스트에서 세 자주포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터키의 T155, 독일의 PGH-2000, 그리고 한국의 K9이죠. 처음에는 셋 다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테스트가 진행될수록 그 차이는 분명해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40도 경사에서의 제자리 정차 후 재출발 테스트였어요. PGH-2000은 독일 기술다운 정교함을 보여줬지만 재출발 시 미세하게 뒤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T155는 더 심각했죠. 무려 27cm나 뒤로 밀렸어요. 실전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K9은 달랐어요. 단 1cm의 밀림도 없이 완벽한 제자리 재출발을 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기술력의 차이였죠. 연속 사격 테스트에서도 K9은 압도적이었습니다. 1분 내에 3발을 발사하고 즉시 위치를 이동하는 슈센슈 능력은 다른 두 자주포를 훨씬 앞섰어요. 디지털 통제 시스템의 차이도 극명했습니다. K9은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AI 기반으로 최적의 사격 해법을 제시했어요. 터키의 T155는 이런 첨단 기능들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고 PGH-2000도 이 부분에서는 한 수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비성 평가도 흥미로웠어요. K9은 모듈화된 설계로 신속한 부품 교체가 가능했고 원격 진단 시스템으로 예방 정비까지 가능했습니다. 반면 T155는 기본적인 정비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PGH-2000은 정비 난이도가 높아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었죠. 테스트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이 이룩한 기술적 혁신의 깊이를 실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나 개선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기술이었어요.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과 전투 효율성 면에서 K9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전반적인 시스템 통합력이었어요. 각각의 부품과 기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도 운용의 편의성은 오히려 더 높았거든요. 예를 들어 포탑 회전과 포신 상하 조정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차체는 완벽한 안정성을 유지했고 디지털 시스템은 이 모든 동작을 실시간으로 보정하며 최적의 사격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야간 작전 능력도 큰 차이를 보였어요.
K9의 열영상 장비와 야간 조준 시스템은 완벽한 야간 전투력을 보장했죠. 반면 다른 두 자주포는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동 기동성 테스트에서도 K9은 독보적이었어요. 험준한 산악지형이나 진흙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했고 긴급 상황에서의 급선회나 급제동도 문제없이 소화해냈습니다. 이런 전천후 기동력은 실전에서 엄청난 강점이 될 거라는 게 분명했죠. 테스트가 끝난 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K9은 단순히 좋은 무기가 아니라 미래 전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 모든 데이터는 루마니아 정부에 전달될 제 최종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되었어요.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 미래 전장에서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새 자주포의 기술 격차는 이제 명확했고 그 차이는 단기간에 극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K2 흑표 전차 도입 과정은 꽤 흥미로웠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400억 달러 규모의 차기 전차 도입 사업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경쟁 구도는 터키의 알타이 전차와 한국의 K2 흑표 전차였죠. 처음에는 둘 다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알타이도 K2의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전차였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성능 평가가 시작되자 그 차이는 명확했어요. 가장 큰 격차는 파워팩에서 나타났습니다. K2는 자체 개발한 파워팩으로 놀라운 기동성과 내구성을 보여줬죠. 반면 알타이는 엔진 문제로 끝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터키는 K2의 파워팩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경쟁자의 핵심 부품을 사용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한 부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현대 무기 체계에서 파워팩은 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거든요. 특히 중동의 극한 기후에서는 더욱 그렇죠. K2의 파워팩은 65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줬어요. 게다가 극심한 모래바람 속에서도 엔진의 내구성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죠. 알타이 전차의 다른 부분들도 K2와 비교하면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K2의 자동장전 시스템은 어떤 각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지만 알타이는 경사진 지형에서 장전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거든요. 화력 통제 시스템의 정확도도 큰 차이를 보였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K2의 통합 전투 체계였어요.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AI 기반으로 위협을 분석하며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놀라웠죠. 알타이도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지만 실전에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기술 격차는 결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선택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들은 K2를 선택했고 이는 중동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죠. 특히 이집트, UAE 등 다른 중동 국가들도 K2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인상적이게 본 것은 폴란드에서 진행된 K2 실전 테스트였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기에도 완벽한 성능을 발휘했고 급경사 기동과 대전 차전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K2로 쏠렸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특수한 요구사항에도 놀라운 대응을 보여줬어요. 불과 3개월 만에 사막형 K2를 개발해낸 겁니다. 극한의 더위와 모래폭풍에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반면 터키의 알타이는 여전히 기본 모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급급했습니다. 통합 전투체계 시연에서 K2는 결정적인 우위를 보여줬어요. 드론, 위성, 지상 레이더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놀라운 전장 인식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전차가 아닌 미래 전장을 위한 통합 플랫폼이었어요.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는 K2 도입을 결정했고 여기에 K9 자주포와 FA-50 경전투기까지 패키지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중동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제가 인상적으로 본 건 K2의 열대 응력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막의 낮과 밤의 극심한 온도차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정밀도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포신의 열 변형을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기술은 다른 어떤 전차에서도 보지 못한 혁신이었죠.
사막에서의 기동성도 놀라웠습니다. 일반 전차들은 모래에서 심각한 성능 저하를 겪는데 K2는 특수 설계된 궤도와 첨단 현수 장치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시속 70km로 사막을 질주하면서도 안정적인 포격이 가능했죠. 통합 전투체계의 성능은 사우디군 수뇌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K2는 위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면서 동시에 아군 드론과 레이더 정보를 종합해 완벽한 전장 상황도를 구현해냈어요. AI 기반의 위협 분석 시스템은 적의 동향을 예측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죠. 더욱 놀라운 건 패키지 시스템의 시너지였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놀라운 전투력을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K2가 포착한 적 전차 정보는 즉시 K9에 전달되어 정밀 포격이 가능했고 FA-50은 이 모든 상황을 상공에서 통제하며 추가적인 화력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죠. 이런 종합적인 능력이 결국 사우디아라비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개별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전장을 위한 완벽한 해결책을 얻게 된 거죠. 이는 중동 전체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방산의 진정한 경쟁력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닌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능력이었어요. 이런 본질적인 차이는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방산 기술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 목격한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몇 주간의 분석 끝에 저는 터키 방산 산업의 현재 전략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성공을 따라잡는 데만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K9, K2, FA-50과 같은 플랫폼을 모방하려 애쓰는 동안 정작 자신들만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었죠. 이런 전략적 오류는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T-155 자주포의 경우 K9의 기본 설계를 차용하면서도 핵심 기술들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더 많은 개발 비용이 들었지만 성능은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죠. 알타이 전차 프로젝트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K2의 성공을 보고 비슷한 접근을 시도했지만 파워팩과 같은 핵심 기술의 부재로 인해 프로젝트 전체가 지연되고 있었어요. 결국 K2의 파워팩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는 자국 방산 기술 발전이라는 본래의 목표와는 거리가 먼 선택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접근이 터키 방산 산업의 자체 혁신 능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성공 사례를 따라가는 데 집중한 나머지 자국의 특수한 환경과 필요에 맞는 독자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는 소홀했던 거죠. 사실 터키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경험, 중동과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실전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들. 이런 독특한 강점들을 활용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을 거예요. 결국 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닌 전략적 사고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혁신을 이뤄냈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터키 방산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고유한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방산 강국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터키의 방산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주목할 만한 발견을 했습니다. 드론 분야에서 터키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특히 바이락타르 TB2는 여러 실전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죠. 이에 저는 터키 국방부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어요. 한국의 주력 무기 체계와 정면 승부를 벌이는 대신 드론과 같은 틈새 시장에서 자신들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도 이런 전략의 큰 이점이 될 수 있었죠.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교차점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터키 방산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한국과의 정면 승부를 고집했지만 점차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드론과 무인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열정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터키의 드론 산업은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바이락타르 TB2의 성공은 터키 드론의 실전 능력을 입증했거든요. 제가 제안한 새로운 전략은 터키 방산업계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전통적인 주력 무기 체계 개발을 고수하려는 기존 세력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는 젊은 세대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된 겁니다. 특히 앙카라에서 열린 방산전략회의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터키 방산업계의 중진들은 여전히 K2 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주력 무기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게 그들의 논리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보면 터키가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했어요. 게다가 한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죠. 이는 마치 달리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제 컨설팅이 끝나갈 무렵 정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루마니아는 결국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K2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주력 무기체계 분야에서 확고한 강자로 자리 잡았어요. 이런 선택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철저한 성능 평가와 미래 전장 환경 분석을 통해 내린 결정이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보여준 맞춤형 솔루션 제공 능력이었어요. 루마니아의 혹한기 운용 요구 사항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극한 더위, 대응 능력 등 각국의 특수한 필요를 완벽하게 충족시켰죠. 터키 방산업계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주력 무기체계 분야에서 확고한 리더십을 구축했고 각국은 자신들만의 강점을 살린 특화 분야를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방산 시장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더욱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R&D 연구소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든 생각은 이제 방산 시장에서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자국의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경쟁력을 구축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바로는 터키의 방산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단순히 모방하려 하기보다 자신들만의 강점을 살리는 전략이 필요해 보였죠. 사실 한국과 터키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국 모두 뛰어난 기술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고 서로를 통해 더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와 실전 경험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물론 현재는 K2 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주력 무기체계 분야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터키의 발전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쟁이 터키 방산업계의 새로운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터키가 가진 실전 경험과 중동 시장에 대한 이해는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독자적인 시장을 개척한다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터키가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전한다면 한국과 더욱 건설적인 경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세계 방산 시장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과적으로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보여준 양국의 우정처럼 방산 분야에서도 서로를 발전시키는 건강한 경쟁 관계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형제의 나라로 알려진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로 불리죠. 한국의 무기 산업을 따라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이클 씨가 말씀하신 대로 달리는 사람의 뒤를 쫓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한국의 방산 산업이 나날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댓글을 통해 많이 남겨주세요. 긴 사연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